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인정을 못해서 가진 핑계지. 애가 보고 싶다, 배우자가 보고 싶다 해서 자꾸 찾아와. 그럴 때 그 배우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그쵸. 반경 1km에 들어왔어. 그걸로 인한 처벌은 어떤 거 하는 거죠? 그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발생된 범죄가 아니라 그 가처분의 어떤 방식을 빌려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그걸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건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접근금지 위반을 했어, 상대가. 처벌이 어떻게 돼요?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 절차가 아니잖아요. 민사 절차거든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5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라고 하면 한 번 어길 시 얼마라고 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본인은 그냥 그 사실 부담하면 끝이에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실제 강력한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뭔가 되게 애매해. 그렇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형사처벌이 안 되면 민사로라도 민사도 사실 어렵죠. 이런 걸로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일은 뭐 없는 건가요?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스토킹 범죄예요. 연인 사이 연인 관계가 틀어졌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연인 관계를 지속하자고 요구하면서 스토킹했던 거죠. 범죄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었냐면 중강간, 중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로 이제 몰래 촬영한 거죠. 그리고 협박, 재물손괴, 절도, 우고, 특수감금 총 8가지 범죄를 우리가 고소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공소 제기가 된 거는 중강간, 중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 그리고 협박 이렇게 4가지만 이제 혐의를 인정받았죠. 8개에서 4개만 된 거는 4개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이제 재판으로 넘긴 거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 스토킹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헤어진 이후에 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여자친구가 그 비밀번호를 안 바꿨나 봐요. 몰래 들어가서 여자가 자고 있는 거를 막 촬영하고, 그 다음에 너 만나고 싶다, 한번 만나자. 만나서 여자를 이제 만취시킨 다음에 다시 집에 데려와서 중강간, 중강제추행, 그리고 그걸 또 촬영하고. 강간이면 강간이지? 중강간은? 중강간은 강간에 준한다는 건데, 중강간은 상대방의 의식이 없을 때 그걸 이용해서 강간하는 거예요. 꽈라 시켜. 맞아요. 꽈알라돼 있을 때. 중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건 강간. 술 취한 상태라면 중강간. 그럼 처벌은 좀 달라요? 처벌 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접근금지 가처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분은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애매한 거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상대는 아닐지라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 자꾸 찾아오고 하니까 그 사람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데 오면은 이제 벌금 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도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건 결국 민사적 절차거든요. 상대방이 어긴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돈만 내면 끝이에요. 다만 이제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형벌이기도 하잖아요, 또.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더 무섭거든. 어디 가둬놓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분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어때요? 이분도 계속 뭐 심리상담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가장 불안하신 게 영상으로 어쨌든 촬영됐잖아요. 그게 지워졌다고는 하지만 가해자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들 같은 거 압수해서 일단 다 삭제시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USB라든지 어느 곳에다가 저장 매체에다가 따로 저장해놨다면 그걸 다 찾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세요. 계속. 근데 이 불안감은 평생 가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아직 1심 재판 중이거든요.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형이요? 네. 현재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여자분이 지금 가장 겁내하지 않아요? 겁내하시죠. 이게 사건이 터진 지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초기에는 진짜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 그 이후에 그 가해자 남성이 또 다른 범죄는 행하지 않나 보네. 행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고소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합의를 보겠다는 이유로 수차례 걸쳐서 계속 찾아왔었어요. 그것 또한 불안의 요소가 네. 그래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뒤늦게 한 거죠.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가 일명 또 데이트 폭력이라고 다 하잖아요.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해 보여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어쨌든 연인이었으니까 또는 연인 사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서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범죄구나, 이게 범죄임이 분명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과거에는 네. 좋아하는 이성이 딱 발견했어. 네. 그러면 막 10번째 안 넘어가는 뭐 나무 없다 이런 계속 찾아가고 네. 그 여자를 좀 귀찮게 해서라도 나를 만나다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결국에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범죄 당하고 있는 네, 네. 사람도 꽤 있을 텐데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접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믿을 건 우리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셔라. 신고해도 쌩까? 네. 신고해도 쌩까면 또 신고해라. 아니 경찰이 쌩까? 네. 그럼 이건 그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출동하거든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이후에 단순히 경찰이 와서 보고 그냥 뭐 별거 아니네요 하고 이제 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형사처벌을 받아도 벌금 나올 테니까. 여동생이 있어. 네. 내 친오빠가 형사 전문 변호사야. 오빠 자꾸 어떤 놈이 퇴근길 자꾸 쫓아오고 집 앞에서 죽 치고 있고 어떻게 안 돼? 이 여동생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제가 법률 전문가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너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집에 가기 전에 밤 어두울 때는 항상 뭐 나한테 전화해라 이 정도밖에 제가 해줄 수 있을게 법적으로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찾아서 제가 뭐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접근간 처분 신청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는 범죄가 발생될 때 그거를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치들 다 하겠죠. 근데 그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항상 옆에서 여동생이랑 24시간 붙어서 밀착 감시하면서 그걸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때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용 호신도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들고 다니라고 조언을 해주던지 담겨져 있는 스프레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전기 충격기 최소한 이런 것들이라도 들고 다녀라.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현행법상 법 안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범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어난 걸 처벌하는 절차잖아요. 그 전 단계에 예방하는 절차는 사실 제가 볼 땐 어려워. 누가 사실 진짜 마음 먹고 해코지하려고 난 마음 먹었어. 난 저 사람 무조건 죽일 거야. 내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사전에 막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거를 막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집 앞에서 대부분이 네. 이루어진다고 저는 기사에서 네. 많이 봤는데 네. 자기가 좀 약간 이상함을 감지한다면 집 앞에 CCTV라도 좀 달아놓는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결국엔 그것도 범죄가 발생된 이후에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더 억울한 건 칼 맞았어. 근데 증거도 없어. 그럼 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스토킹 범죄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혹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그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CCTV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의심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연락하면 좀 바로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미리 해놓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이게 난해하고도 끊임없는 주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네. 오늘 이 내용은 좀 어땠어요? 오늘 내용은 난감했어요, 저도. 네, 뭔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뚜렷하지 않은 주제를 갖고 온 제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 뚜렷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죠. 이게 뚜렷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 갖고 충분히 얘기 나눈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꼈겠지만 뭔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뚜렷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실제로 스토킹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본인이 진짜 맘만 먹는다면 그거를 막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킹 범죄 특성상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굉장히 매우 뚜렷한 범죄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연에 구속시킨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타겟이 됐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